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오르락내리락이 심했습니다. 지난달 수익률을 봤더니 올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조정이 본격적으로 오는 게 아닌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변동폭도 매우 커졌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시장 움직임을 가져오는 요인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 등 내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대도 모으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연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게요.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작하는 증시는 어땠나요? 월요일 시작부터 충격을 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8월의 시작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21.67포인트가 빠져가지고 2009선 간신히 지키고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10.72포인트, 1.48%가 빠지면서 714.34로 끝났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닥 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539억 정도를 팔아가지고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1,07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620억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사가지고 받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이 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팔기만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가시권에 돌입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이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헤매고 있죠. 중국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 시장에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내 금리 인상 사실 자체 기정사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월이냐, 아니면 12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죠. 미국 시장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5일날 이틀 ISM 비제업 지수, 그리고 7일날 있을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9월이냐, 12월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목이 되고 있네요. 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지 금리 인상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옐런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쪽이 경제 지표하고 실업률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실업률도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지표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봤자 언제 오르든가 오르긴 오를 텐데 그 불안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언제든지 정상화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연태까지는 언제였었어요. 언제 될 것이냐인데 이제 지금 사실 시장의 화두는 얼마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자체를 얼만큼 가파르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 와이드하게 좀 느리게 올릴 것이냐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같은 쪽에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갈 것이냐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어찌됐든 이번에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불안정을 키우는 하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환율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화에 힘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니까 수출주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영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달러와 강세는 계속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계속 강세를 또 보였었지 않습니까? 네.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약세로 들어든 거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건강수의 흑자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우리 원화를 끌어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일본이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yen 약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도 자꾸 이제 금리 카드를 환율 카드를 들썩들썩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수출주들을 한테 영향을 주기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들 자체가 어떤
환율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사정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은 항상 안 좋은 영향만 주고 이렇게 좀 우리가 힘을 받을 만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나라가 뭐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뭐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기축통화라면 좀 얘기가 되겠는데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뭐 대부분이 좀 내렸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군 보게 되면 이제 뭐 한전이나 한국전력이라든지 SK텔레콤하고 이 통신 3인방들 이 정도가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내수주네요, 대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수 관련주이고 경기 방어주도 되고는 있지만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동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주가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1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과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인 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은 어땠나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 시작에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코스닥 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닌데 여전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불안한 불안한 그걸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시작은 별로였지만 좀 끝맺음만 좋으면 되니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순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잘 다녀왔습니다. 네. 푹 쉬었습니다. 진짜 푹 쉬셨나 봐요. 네. 근데 14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쉴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에도 조금 연휴를 즐길 것 같습니다. 이 14일 공휴일 지정은 이제 좀 아시다시피 대체 휴일제를 준용을 해서 15일이 광복절이 토요일하고 겹쳐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루 더 쉬자 이런 아이디어고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내수가 워낙 침체됐으니까 요번에 좀 휴일을 하루 더 해서 좀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을 주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공휴일 그러면은 일반 직장이 다 쉬는 날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공공기관, 학교 이런 공공기관들이 쉬는 날이고요. 공공기관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쉬도록 강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기업들은 국가에서 강제는 할 수가 없는데요. 공공기관하고 대부분 이제 민간 기업들이 연관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쉬면 대부분 쉬게 되고요.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일감이 많은 곳은 또 이런 대체 휴일이 있다고 해도 안 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사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언제 결정될까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빠르면 결정될 것 같고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여론 분위기를 좀 보느라고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말을 세고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이 우호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임시공휴일 했던 때가 또 언제 있었죠? 예전 기록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2002년 월드컵 축구가 4강에 올랐을 때 워낙 이 응원 열기가 컸지 않습니까? 월드컵 폐막 이튿날이 7월 1일이었는데 월요일이었거든요. 이날을 임시 휴무일로 했었고요. 1988년 88 올림픽 때도 이 개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일선 학교라든가 관공서가 휴무를 했고 일반 기업들도 대부분 휴무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날까요? 이번 14일도 임시 휴무일이 되면 대기업들은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휴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였던 적은 없잖아요. 흑자였죠.
상품 따지면 항상 흑자였는데요. 네. 서비스 수지라든가 뭐 이런 거 자본 수지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적에는 적자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6월 수지가 요번에 120억 달러, 121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는데 이게 40개월 연속 흑자라고 합니다. 네. 이게 흑자 기간으로 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이 경상수지가 79억 6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50%가량 그렇게 늘어난 수치고요. 상반기까지 누적을 따져봤더니 523억 9천만 달러. 작년 상반기가 394억 달러였거든요. 거의 한 3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출 안 된다 그러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숫자를 더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항상 얘기했듯이 이번에도 불황형 흑자입니다. 네. 수출도 줄었는데 그거보다 더 수입이 줄어든 게 더 커지면서 흑자 규모만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어져서 수출은 더 줄어들고 점점 이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역 총량이 1조 달러에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규모가 좀 커져야 그만큼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황형 흑자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자율 중에서 법정 이율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어떤 거죠? 법정 이율 표현이 약간 좀 다른데요. 법정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제한법에서 나오는 이율도 법정 이율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거는 법원에서 이 채무 관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때 부과하는 이율. 그 이율이 좀 시중금리하고 맞춰서 좀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법원 채무 관계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한쪽에게 이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이 연 20%였습니다. 이거를 연 15%로 낮추겠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은 2003년에 25%에서 20%로 낮춰졌는데요. 한 12년 만에 이 이율을 조금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중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을 한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처벌의 성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율보다는 그게 상당히 큰데 이 이율의 근거는 연체 이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법정 이율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그전까지 20%였던 것을 이번에 15%로 낮추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25%에서 20%로 낮췄던 게 은행들의 평균 연체 금리가 당시에 20.1%였거든요. 요거를 반영해서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을 20%로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은행 연체 이율을 살펴봤더니 한 15.37%라고 합니다. 요 숫자를 준용을 해서 이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을 현실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너무 더워서 가정마다 에어컨들 안 쓰다가도 많이 가동들 하셨을 것 같은데 실외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요맘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전히 실외기로 인한 화재가 많아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어컨 관련된 화재 사고를 분석을 했더니 146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93건이 실외기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8월에 이 실외기 관련 에어컨 관련 화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실외기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화재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실외기하고 본체하고 연결돼 있는 전선의 합선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고요. 이렇게 합선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53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요. 실외기 내부에 있는 전선의 합선이 17건, 실외기가 과열되는 건이 23건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8월이 가장 많았고요. 6월에서 8월 이 에어컨을 쓰는 시기가 가장 많은 시기에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네. 경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에어컨 관련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수칙이 연결부의 전선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과열 방지를 위해서 통풍 환경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실외기가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져 있게 그렇게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실외기 주변으로 낙엽이라든가 뭐 이런 인화성 물질이 떨어지는 것은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럴 가능성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날 때 가장 먼저 판별할 수 있는 게 소리거든요. 네. 뭔가 이상한 평상시와 달리 조금 팬이 세게 돌아간다든가 네.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이 AS 센터라든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이 에어컨 실외기뿐만이 아니라 고장 나려고 그러면 다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렇죠.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네. 이런 수칙들을 안 지키다가 부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참에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명영 기자도 모바일로 쇼핑하세요? 저는 가끔 영화표라든가 이런 거 가끔 이제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데요. 네. 편리하니까 많이들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요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무슨 페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6월 소매 판매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모바일 쇼핑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6월 한 달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조 9,780억 원. 오. 작년에 비해서 79.8%가 늘어난 수치고요. 네. 이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통계청이 2013년부터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월간 기록으로 요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뭘 많이 사나요? 모바일로. 품목으로 좀 봤는데요. 의류라든가 이런 공산품의 판매가 원래 가장 많긴 한데 6월 달엔 특이하게 농식품, 음식료 이런 부분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6월에 모바일로 이루어진 음식료품 거래가 2,280억 원이고요. 작년 동월에 비해서 16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라는 게 생활 필수품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눈으로 보고 사는 게 그동안에 그렇죠. 이 쇼핑의 트렌드였지 않겠습니까? 예. 메르스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물건도 눈으로 보기보다 그냥 모바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모바일 쇼핑 가운데에서 품목을 좀 바꿔놓는 영향을 줬군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는 80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기대감을 모았던 코스닥 지수가요. 지금은 700선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걱정해야 될 만큼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은 84포인트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700선밖에 안 되는데 84포인트가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죠. 투자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향후 코스닥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몇 분을 추첨을 해서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습니다. 의견 주시는 문자는 샵의 0945입니다. 우물정의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에 있는 한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회계랑 토익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 회계 사무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 공부를 지금 얼마 동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의 학기 끝날 때부터 했으니까 한지 거의 한두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은 보통 몇 시부터 오시나요? 거의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니까 문 열 때부터. 이 취업 준비생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전공과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좀 적성에 안 맞고 해서 이쪽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드는데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전공으로 나온 학생들이 또 있는데 저는 그냥 따로 혼자 공부를 하는 거라서 사실 좀 막막하긴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업들이나 정부에게 원하는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세요? 취업이랑 관련된 전문적인 거, 회계나 그런 쪽 취업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런 공부들 같은 거를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중국 계열사 회사에 취직을 위해서 상무한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서관에는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건가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인턴이나 다른 알바 같은 거를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 그냥 소소한 알바인데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소소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정부나 기업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시뮬레이션이든 또 오리엔테이션이든 만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취업준비생에 있는 도서관 현장이었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변동성 심해진 코스닥 시장, 투자 위험성 높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 급등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800선을 돌파하느냐, 이걸 바라보던 코스닥 지수가 지금은 700선이 붕괴될지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개인들의 투자 주의가 요망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건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초만 해도 코스닥이 이제 800선 돌파를 바라봤었잖아요. 근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700대 초반 겨우 좀 수성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도 7월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코스닥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32%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마이너스 6%대까지도 내렸지만 다행히 월중 반등에는 성공했었고요. 하지만 이 코스닥 지수가 690선 돌파를 앞두다가 무너지다 보니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 지수는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코스닥 지수는 올해 월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첫 조정이고 쉽게 말해 반년 동안 오르다가 이달 들어서 첫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상황에 대한 어떤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동안 수익률은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걱정이기는 한데 이유가 뭘까요?
뭐 우선 아주 단순한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 볼 수 있겠죠. 네. 연중 최고치를 기준하면 연초 대비 45%나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 증시는 현재 독일 증시 정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네. 우리 코스피가 지난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시중 자금은 코스닥에 대한 집중 현상을 보였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월 달부터 이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앞두고 있다 보니 다소 좀 실적에 대한 주가 수준의 부담감을 투자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나 내지는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급등난 상황에서 워낙 시장의 변동 위험이 커지다 보니 고베타 네. 변동 위험이 큰 종목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의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라는 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외적인 변수가 그럼 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베타주에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 제약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올해 주가 수익률만 따지면 상승률이 엄청난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약 업종 지수조차도 100% 넘게나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점 논란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은 우려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었고 과거에는 우리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들이 어떤 내수 성격이 조금 짙었었던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국내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들은 대부분 해외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삼아왔었고 매출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쪽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 보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에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이슈 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분야가 결국 삼성그룹조차도 성장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 등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쯤 그냥 확인하고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동안에는 네.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와 관련된 점이다라면은 이름만 비슷해도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 과정에 시중 자금이 좀 양대 현상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실적 시즌을 한두 번 넘기고 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옥석 가리기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 성장 요인 등에 대한 평가 등도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바이오 제약이 그동안의 성장 엔진이었는데 약간의 좀 쉬어가는 혹은 확인하고 가는 그런 포인트를 보인다면은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은 방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떤 주가 좀 주도할까라는 생각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우선 지난해까지의 코스닥 시장의 환경은 사실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죠. 올해도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가장 달라진 것은 저금리 환경과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유동자금이 풍부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지난해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 6조 원에 그쳤지만은 현재는 10조 원과 11조 원을 오갈 정도로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이는 시장 에너지가 풍부해졌다라 볼 수가 있는데 올 상반기 제약바이오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숫자보다는 스토리 중심이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기업 가치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시켰다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어떤 스토리 중심의 코스닥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다시금 실적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내에서 어떤 실적주들의 경우는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하청 부품업체들을 중심이었었다면 현재는 이 코스닥 내 실적주들은 대부분 내수 관련주들과 내지는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
분석을 직접 해왔었던 종목들이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임?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관련 주식들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카지노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스토리와 어떤 숫자 사이에 대한 무게중심의 이동라서 투자자들은 조금 적응력을 높여나가시는 것이 현재는 조금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아무래도 몸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 동안의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는 게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80몇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변동성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좀 막을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 6월달 가격 잠폭 확대 이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우선주들에 대한 기급등 현상도 있었고 물론 일부에는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도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제도 변화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기업과 경제, 주식시장에 대한 적정 가치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은 투자자들이 바뀐 매매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이런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변동 위험은 조금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변동성 이외에 이제 지수의 방향성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800선 돌파를 앞두느냐 아니면은 600선 초반까지 밀려나느냐. 그러니까 양극단의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김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7개월 만에 첫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8월 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오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8월 중순까지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되다 보니 다소 실망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를 사야 될 때다라는 논리들도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 경기업권과 2분기 상장기업들의 실적만을 놓고 보면 사실 대형주도 그다지 썩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저금리 내지는 경기 부양 등과 같은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런 논리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에게도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코스닥의 경우는 성장주들의 대부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투자를 하실 때 똑같은 투자 원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치주는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에서 알고 있는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인 거고요. 네. 성장주 투자는 오르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코스닥을 평가하고 중소형주에 대해서 어떤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크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어떤 성장 요인으로만 평가해왔었던 성장주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유동성의 논리가 어떤 우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너무 추세에 대한 고민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 반년이나 올랐었던 증시가 첫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숨고르기와 리스크 관리 정도로 단기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단기 조정 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지금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될까요? 지금 코스닥 투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초콜릿 상자를 전해주고 딱 2개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참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과거에 초콜릿의 맛을 보고 어떤 치통이라든지 치과 경험이 있는 어린이다라면은 조금 자제를 할 줄도 알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책금리의 방향이라든지 재정정책에 대한 방향 등은 다 이 성장 쪽에 모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네.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만큼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 환경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가정해서 볼 때 좀 긴 호흡에서 놓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 요인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전략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매크로 팀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반기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들 보고 있는 거고 왜 이런 논쟁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논쟁이 올 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단기간에 그 전국적으로 공급 과잉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만 보더라도 한 22만 가구가 분양을 했고 하반기에도 한 15만 가구 이상이 분양할 예정이거든요. 요거는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물량이고 2006년, 2007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 그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그 시발점이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어떤 주택 시장의 그 수요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무주택자도 상당히 있지만 새 아파트들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새 아파트로 갈아타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2, 3년 후에 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자기 집을 또 처분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분이 안 되면 매물이 쌓이게 되면 집값이 또 하락할 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가처분 소득은 사실은 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감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주장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 신규 분양에 좀 무리하게 참여를 했다가 입주 시점이 돼서 팔아야지 되는 분들, 이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저번에 7월 22일 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도 관리 방안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어차피 신규 아파트는 분양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여기 이제 잔금 때 등기를 하면서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계약자의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사실은 신규 분양 시장을 보면 실수요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단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 소화가 안 될 경우는 사실은 매물이 적체돼서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도 과잉인데 이런 물량까지 또 내놓으면은 급매물로들 내놓잖아요. 이제 많이 물건이 쌓이다 보면은 급매물로밖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김학권 대표님도 2년 후에 이런 물량도 포함해서 공급 과잉의 문제에서 집값 좀 하락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에도 이제 말했습니다만은 주택 시장에 4대 악재가 사실은 있어요. 여기 잠재된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계부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은 내년부터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감소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관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하반기에 된다고 계속 이제 엄포를 주고 있는데 하반기 인상이 좀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경제하고 내수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내수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과잉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주택 수요가 사실은 많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 자가 보유율 한 50%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보다는 시장 현황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팔아야 되나요? 2, 3년 기다리면 안 되나요? 2, 3년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량 지역의 좋은 상품이라면 어차피 그거를 찾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그런 적도 오히려 뭐 가격이 견조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이제 전체가 오르는 시기는 좀 지났다. 더군다나 이제 수요가 많이 지금 찼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입지가 좋지 않다든지 뭐 평형이 크다든지 이런 상품들은 뭐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좀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정부 쪽에서도 내놓는 시장 동향을 보면은 예.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안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좀 더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네요. 정부도 이제 물론 그 선제적으로 지난번에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익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요 시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렇게 그 주택 수요가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원리금을 뭐 분할 상환을 곧바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대출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관망을 하게 되면은 집사상 그만큼 줄어들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 살 사람도 더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4, 5년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집값은 굉장히 안 올 거다 염려 때문에 집을 살 사람도 안 사고 계속 지금 그 세로 살았던 우리가 기업들을 더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다시 온다 하면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더 안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한번 겪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근데 현재 그 시점, 옛날에 고점 대비 거의 한 뭐 90% 정도 육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3, 4년 전에는 저가에 있을 때 수요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95% 고점 대비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더 하락폭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게 미분양이 좀 줄어들다가 6월 말에 보니까 3만 가구를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의미가 보통 있죠. 이게 3만 가구를 넘게 되면은 주택시장에는 부정적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맞는 잣대인가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 2009년 3월 달에 16만 5천 가구가 미분양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올 초부터 5월까지는 뭐 한 2만 7, 8천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5,900세대가 늘어났거든요. 네. 한 달에 20%가 미분양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뭐 빨간불 켜진 거 아니야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은 업체들이 이제 사실은 시장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원내 기술 분양을 한 몫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업체들 탓만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고 그 인허가를 밟고 있는데 시장에 앉아도 분양을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또 부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시 뭐 사업을 재개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내년 그 입주 물량이 한 4만 가구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다 합쳐가 그 올해 물량이 뭐 한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4만 가구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지방에서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 서울로 이렇게 올라올 거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죠.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려던 사람들이 또 안 산다는 얘기도 되고 실수요자들이 안 산다는 얘기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저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한 사실은 뭐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은 이제 월세로 돌려달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서울하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강북은 뉴타운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 워낙 전세가가 세다 보니까 밀려나는 수요로 전세값이 올랐고 지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여기는 집값이 굉장히 강세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전세값이 올랐습니다만 대전은 좀 떨어졌고 세종시도 물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바람에 좀 보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보면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한 14만여 가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물량이 많은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집주인들이 월세로 많이 지금 돌렸기 때문에 이 14만 가구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서울 수도권 한 6만 가구, 지방은 7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서울이 11,880가구예요. 이게 지난해 요맘때 14,541가구 조금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좀 집중돼 있다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라든지 은평, 영등포 이렇게 강북 지역에 많기 때문에 지금 강남발 그 전세 수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수요들을 어떻게 다 그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값은 이래저래 이렇게 시장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상당히 오를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미분양은 또 생긴다고 하고 걱정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이 오는 15일이죠. 그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70주년 광복절이 토요일이니까 전날을 휴일로 지정을 해서 자긍심도 높이고요. 또 휴가 수를 늘려서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열흘 남짓 앞두고 갑자기 또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은 공무원이나 가능하지 일반 기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4시 뉴스 듣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 14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경우에 내수 경기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